당신이 지금까지 예의라고 믿어온 것이 사실은 당신을 가볍게 만들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해야 성의라고 배웠습니다. 상대를 기다리게 하면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자리에서, 명절 식탁에서, 친구의 전화 앞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늘 빨리 답해주는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점점 가볍게 대합니다. 언제든 불러도 되는 사람,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답했을 뿐인데 왜 존중은 줄어드는 걸까요? 여기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빠른 대답은 친절이 아니라 자신을 소모시키는 습관입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은 가볍게 들리고 가볍게 들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가벼운 존재가 됩니다. 반면 잠시 멈추고 생각한 뒤 입을 여는 사람에게는 무게가 느껴집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속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가 평생 예의라고 믿어온 즉답의 습관이 실은 스스로의 값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말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토론이 벌어지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들었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관직에 나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하는 자리에 서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뒤흔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성급하게 던진 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의 속도는 능력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서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오간 뒤에야 꼭 필요한 말 한두 마디를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존재감이 없어 보일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에 말이 적었기에 한마디가 더 무겁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급하게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천천히 적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예의의 기준을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빨리 답하는 것이 정말 상대를 존중하는 일인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 일인지를 구분해 보려 합니다. 질문에는 속도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부터 8개의 장을 통해 말을 늦추는 것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입을 여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약용이 28배 과거에 급제했을 때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논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기계도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토론이 벌어지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빠르게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말은 날카로웠고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토론에서 이긴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남은 표정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약용은 말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빠르게 말하면 순간적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지 않으면 이기고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구기고 관계를 손상시키면 논쟁에서 이겨도 결국 손해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말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려는 방향인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인지를 살폈습니다. 급한 입은 나를 드러내고 늦은 입은 나를 높인다. 정약용은 이 원리를 관직 생활에서 체득했습니다. 서둘러 말하면 내 감정과 욕심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상대방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말에 실려 나갑니다. 듣는 사람은 그것을 느낍니다. 반면 잠시 멈추고 생각한 뒤 말하면 감정이 걸러지고 핵심만 남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차분하게 전달되면 훨씬 신뢰가 갑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조정에 섰을 때의 일입니다.
그를 탄핵하려는 세력이 거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젊었다면 즉각 반박했을 것입니다.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반박을 해도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품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변명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의 무게감이 드러났습니다. 빠르게 답해야 예의라는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배워온 기준이지 반드시 따라야 할 진실이 아닙니다. 때로는 천천히 답하는 것이 더 큰 예의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급하게 던진 대답은 가볍게 느껴지지만 잠시 멈춤 뒤에 나온 대답은 무게가 있습니다. 정약용이 조정에서 배운 것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면 말의 값이 올라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을 이기려는 것인지 문제를 풀려는 것인지 내 감정을 쏟아내려는 것인지 상황을 나아지게 하려는 것인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방향이 맞으면 천천히 가도 결국 목적지에 닿습니다. 오늘부터 말을 하기 전에 3초만 멈추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의 방향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후회하는 말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모든 대답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질문에는 자연스럽게 답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즉답이 독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오랜 경험을 통해 이 순간들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아껴야 할 때와 말해도 되는 때를 나누는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그 기준 3가지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3순간을 기억해 두면 후회하는 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말해야 할 때인가 멈춰야 할 때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순간은 마음이 상해 있을 때입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억울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야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때 나오는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감정이 말을 타고 나가면 칼날이 됩니다. 상대방을 베고 나 자신도 뵙니다. 정약용은 분노가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일에 손을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야 정말 할 말이 있는지를 다시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순간은 사실을 다 알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는 척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모른다고 하면 무능해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데도 아는 것처럼 탑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10번 맞게 말해도 한 번 틀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정약용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신뢰를 쌓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순간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뒷말이 오갈 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 말이 오갑니다. 이때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령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저 사람도 뒤에서 나에 대해 저렇게 말하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정약용은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극도로 삼갔습니다. 칭찬조차도 아꼈습니다. 말은 퍼지기 마련이고 원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순간을 기억해 두십시오.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사실을 다 알지 못할 때,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이 순간들에서 즉답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입이 먼저 열리려는 충동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3초만 참으면 3년의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3가지 상황 중 어디에 자주 빠지는 사람인가? 감정적일 때 말이 많아지는 편인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습관이 있는가? 뒷말에 쉽게 동참하는 편인가?
자신의 패턴을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아 지금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입을 다무는 용기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물을 예로 들어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계곡에 물을 보라고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온 뒤에 계곡물은 흙탕물이 됩니다. 급하게 휘몰아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 물이 천천히 흐르면 바닥이 보일 만큼 맑아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흙이 가라앉고 물 본연의 맑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쏟아낸 말은 흙탕물처럼 탁합니다. 감정의 찌꺼기와 불필요한 표현이 섞여 있습니다. 한번 가다듬고 천천히 꺼낸 말은 맑은 샘물처럼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모든 말에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불쾌한 말을 하면 바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지는 것 같고 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모든 말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이 돌을 만나면 굳이 부딪히지 않고 돌아서 흘러갑니다. 돌을 옮기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말도 그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굳이 부딪힐 필요 없는 말은 그냥 흘려보내라고 했습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 소용돌이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불쾌한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감정에 끌려가면 대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이것이 정말 반응할 가치가 있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던진 말일 수도 있고 깊은 뜻 없이 습관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에 진지하게 대응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겪은 일입니다. 마을에서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했습니다.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듣지 못한 척이 아니라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없으니 재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먼저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된 경우입니다. 모든 말에 대응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누군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바로 받아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흙탕물에 뛰어들면 나도 더러워집니다. 그냥 지나가면 깨끗한 상태로 남습니다. 물이 돌을 피해 흐르듯이 굳이 부딪힐 필요 없는 말은 흘려보내십시오. 그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쓸데없는 다툼이 줄고 삶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맑은 물처럼 고요하게 흐르는 하루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싶고 질문하면 바로 답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먼저 도와줘야지, 바로 답해줘야 성이지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응대할수록 상대방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당연하다는 태도가 늘어납니다. 나는 점점 지쳐가는데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자식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 들면 사람들은 결국 너를 가볍게 대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해집니다. 언제든 불러도 바로 오는 사람, 무슨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요구는 점점 많아지고 감사는 점점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거절했을 때 오히려 서운해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항상 그래왔는데 왜 이번에는 안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과 스스로를 소모품처럼 쓰는 것은 다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친절은 내 여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모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지쳐도 응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관계를 좋게 만들지만 소모는 나를 망가뜨립니다. 정약용은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울 때는 진심으로 도왔지만 자신의 선을 넘는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존중은 남이 주는 상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말의 값을 지키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두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내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 남도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내 말을 아끼지 않으면 남도 아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내 시간과 말에 무게를 두면 남도 그것을 느낍니다.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거만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늘 빨리 답하는 습관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친절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싫은데 못 싫다고 하고 힘든데 못 힘들다고 하는 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자기 학대에 가깝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답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부터 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자존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빨리 답하고 있는가?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거절했을 때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 것인가? 답이 후자라면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는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천천히 답하고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4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한창 뜻을 펼쳐야 할 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억울함을 토로하리라 예상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결백을 외치리라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들어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강진에서의 18년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매일 글을 썼습니다. 경전을 연구하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백성의 삶을 살피고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한 권, 두 권 책이 쌓여갔습니다. 세상을 향해 변명하는 대신 책상 위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듬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500권이 넘는 저술로 남았습니다. 한 번의 격렬한 항변보다 수십 년의 묵묵한 작업이 훨씬 깊고 오래 그의 진심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말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삶은 축적입니다. 말은 왜곡될 수 있지만 삶은 있는 그대로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억울함을 말로 풀려고 하면 더 큰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어떤 변명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정약용의 저술은 그 자체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부당한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당장 해명하고 싶고 내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한다고 상황이 나아질까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한 말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을까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모든 억울함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것과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약용도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정제된 형태로 남겼습니다. 편지를 통해, 글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숙성된 표현을 선택한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에 즉각 맞받아치고 싶을 때 정약용의 18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말 대신 시간으로 답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은 것들이 결국 그를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한마디보다 앞으로 보여줄 행동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억울함을 말로 풀려 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답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품위 있는 방식이고 가장 확실한 증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후회하는 일 중 많은 것이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듣지 못해서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 내 생각을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조금만 더 들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말을 줄이고 듣기를 늘렸더라면 훨씬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관직을 떠난 뒤에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경전을 펼쳐 읽었습니다. 이미 수십 번 읽은 책이었지만 다시 읽으면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물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부에게는 농사를, 어부에게는 고기잡이를, 장사치에게는 물건 파는 일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책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조금씩 더 선명해졌습니다. 말하는 시간보다 듣고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쓸데없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다툼은 서로 말하려고만 하고 듣지 않아서 생깁니다. 내 말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정작 상대방의 말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행선을 달리다가 충돌합니다. 그런데 먼저 듣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방어적인 태도가 누그러집니다.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합의점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오해도 줄어듭니다. 말의 절반 이상은 맥락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왜 하는지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말의 표면만 듣고 반응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충분히 들으면 맥락이 보입니다. 맥락이 보이면 오해가 풀립니다. 말의 뒤에 숨은 마음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 생각하고, 마지막에 말하는 순서를 기억해 두십시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말하고 나중에 생각하면 후회가 남습니다. 생각 없이 듣고 바로 말하면 엉뚱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순서를 평생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한마디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평소에 잘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할 때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점검해 보십시오.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 중 어느 쪽이 더 긴가요? 대부분은 말하는 시간이 길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참아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인생의 소음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조용한 삶이 가까워집니다. 지금까지 7개의 장을 통해 말을 늦추는 것의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급하게 답할수록 가벼워진다는 것,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라는 것, 즉 답을 멈춰야 할 3가지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물처럼 흘려보내야 맑아지고 빨리 답하는 습관이 자존감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억울함의 말 대신 시간으로 답한 정약용의 삶도 들여다보았습니다. 듣는 시간을 늘리면 인생의 소음이 줄어든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연습이 있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던질 때 바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딱 3초만 숨을 고르십시오. 하나, 둘, 셋.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이 섞여 있는지, 사실을 다 알고 있는지, 지금 말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빠르게 점검하십시오. 3초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3초가 10마디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한 단계를 더 거치십시오. 바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 먼저 답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황이 나아질지 나빠질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속으로 말해본 뒤에도 여전히 필요한 말이라고 느껴지면 그때 입을 여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속으로 말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그라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스스로도 의아해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연습이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 말은 보류해 보십시오. 꼭 지금 답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 해도 되는 답장, 지금 굳이 보태지 않아도 되는 의견,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먼저 하려던 조언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과감히 내일로 미루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을 돌보는 일을 하나 채워 넣으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잠시 눈을 감거나 밖을 걷거나 말을 아낀 자리에 쉼을 넣으십시오. 이 연습을 며칠만 해보십시오.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후회하는 말이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다툼이 사라집니다.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벼워집니다. 쓸데없이 소모되던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말을 늦추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말을 늦추는 용기. 이 표현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빨리 말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늦출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멈출 수 있는 것이 힘입니다. 그 침묵의 몇 초가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하고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것을 오늘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초의 침묵, 3번의 보류. 오늘부터 해보십시오.